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36페이지 피시고요. 그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에게 빼앗기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강제 병합되는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력이 없어서 마음 아픈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다면 1905년도에 맺어진 을사늑약이 있었죠. 을사늑약은 우리의 고유한 주권 중 하나인 외교권을 일본에게 강제로 박탈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어서 1907년이 되어서는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사실이 발각되어서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정미 7조라는 걸 맺습니다. 거기 핵심 내용은 차관을 두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해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조선은 일본에게 완벽하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1910년부터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조선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열심히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들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하나는 항일의병 운동이었고요. 또 하나는 애국 개몽 운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항일의병 운동은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항일의병 운동의 뿌리는 우리 위정, 척사 운동이었죠. 성리학을 지키고 살아온 것, 서양의 근대화를 배척하겠다는 운동이었습니다. 주로 조선의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들이 주장했던 게 위정척사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위정척사 운동을 이어받은 게 항일의병 운동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힘으로써, 무력으로써 일본을 몰아내자가 항일의병 운동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항일의병 운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을미의병, 두 번째는 을사의병, 세 번째는 정미의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을미의병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을미의병은 언제냐면 1895년도에 벌어진 게 을미의병입니다. 자, 1895년은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조선에 있어서 뭐가 있었죠? 먼저 1894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갑오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95년이 맞이하게 되자 어떻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이랑 청나라랑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은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요동반도, 랴오뚱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못마땅히 여겼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하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요동반도를 뱉어나게 했죠.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고종과 민씨는 일본을 대신해서 러시아의 세력에 붙게 되는 칠러파, 러시아랑 친한 내각을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조선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한 거죠? 러시아가 방해한 거죠. 이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서 러시아를 믿었던 조선의 관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칠러파의 지도자였던 명성하고 민씨를 죽이게 되는, 시해하게 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을미사변과 맞물려서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상투를 잘라버리는, 즉 단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이었습니다. 이때 의병은 평민은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유생들만 열심히 참여했던 게 을미의병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익현이 있겠습니다. 이 최익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인물이었죠.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게 한 사람이었고 외항일치론을 주장해서 위정척사 운동을 이끈 인물이기도 했죠. 이렇게 최익현이 있고요. 또 하지만 을미의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고종이 을미의병을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왕의 명령은 신하들이 따라야 된다, 유생들이 따라야 된다는 성리학적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는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 을사의병은 언제냐면
5년에 맞이합니다. 자, 을사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수업 도입부에도 이야기했듯이 을사늑약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을사늑약은 뭐다?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때부터는 서서히 유생들만 의병을 하겠다라는 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다? 우리 모두의 위기다. 조선의 위기를 신경 쓰는 건 유생들만이 아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나서서 조선의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마음가짐에 누가?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의병들은 유생들만 차지했죠. 성리학을 공부한 선비들. 하지만 이때부터는 평민의병장,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이름이 굉장히 평민스러운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신돌석이라는 평민의병장이 열심히 활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을사의병도 결국에는 일본의 진압을 받아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가장 강력한 의병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정미의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미의병은 언제냐면 2년 뒤 1907년도에 벌어진 게 정미의병입니다, 여러분. 정미년은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고종이 일본의 을사늑약을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고요. 이를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정미 7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러면서 이 남은 군대는 뭘 지키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게 군대죠. 이 군대들이 어디로 포함을 되는 거예요? 의병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의병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접할 기회가 된다면 언제? 우리 3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 나오죠, 여러분.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의병이라는 타이틀 밑에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년에 히트를 쳤던 미스터 선샤인이란 사극 기억하시나요? 쌤이 그거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장면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서요, 어떻게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마음을 다잡고 무장을 하고서 맥켄지라는 기자한테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은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서 그런 커다란 사극을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 모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죠? 총을 메고 있죠. 이 전까지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에서는 총이란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미의병부터는 본격적으로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군대가 가지고 있던 군복이라든지 총을 가지고 있는 의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의병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나눠져서 일어나는 의병보다는 한데 뜻을 모여가지고 한 번에 일본을 물리치자라는 생각에 언제?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1년 있다가 1908년에 벌어지는 게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여러분. 자, 13도 창의군 13개 도에서 모든 의병들을 한데 모은 다음에 어떻게 서울로 쳐들어가서 누구를? 일본을 몰아내고 서울을 되찾아오자.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일으킨 게 서울 진공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요, 그 대표로 이인영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점은, 자,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해서 점점 신분의 경계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정척사 운동이 뿌렸죠, 여러분. 항일의병 운동은 성리학을 섬기는 사람들, 성리학은 신분제를 용인하는 사상입니다. 아쉽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13도 창의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반 유생들이었습니다. 평민의병장을 13도 창의군에 포함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 13도 창의군의 리더였던 이인영이 서울 진공작전을 앞둔 상황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교는 뭘 섬기죠? 제사를 중요시 여기죠. 효를 중요시 여기는 게 유교이고 성리학이죠. 이인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불효를 당하는 것이 국가에 불충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인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러 이인영이 가버립니다. 여기서도 항일의병운동의 한계가 살짝 드러나죠. 이들은 성리학과 유교를 공부한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더를 잃고서 허위라는 사람이 잘 수습해서 대결을 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근대식, 최신식 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일본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할까요? 그렇죠. 항일 의병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계속 방치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깨끗이 쓸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하게 돼요. 남한 대토벌 작전은 우리나라를 빼앗기기 1년 전 1909년도에 벌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어떻게? 의병들이 가장 많았던 남한, 특히 호남 지방에 있는 의병들을 싸그리 물리치자 라는 생각에 의병을 보면요, 어린 아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고요, 늙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마치 위에서 아래로 청소를 하고 쓸고 내려가듯이 의병을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렸어요.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끔찍했던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의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의병들은 나라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독립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 독립군이냐면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고 다시 홀로 서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을 꿈꿨기 때문에 독립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항일의병운동을 정리해보면 항일의병운동은 위정척사운동의 뿌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며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 한계가 뭐냐면 이들의 뿌리가 위정척사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성리학적 질서, 유교를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아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애국 계몽운동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실력 양성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얘네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요, 우리 여러분 다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다윈? 다윈은 뭘 주장했냐면 진화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진화론. 생물이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핵심 내용은 뭐였죠? 적자 생존. 그 환경에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생물과 동물에 적용되는 이거를 스펜서라는 학자는 인간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 등장을 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다? 생물만 아니라 국가에도 이걸 적용합니다. 강한 사람, 강한 인종이 약한 인종,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죠. 뭐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 사회 진화론을 뿌리에 두고 전개된 운동이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자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왜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느냐? 왜 우리의 국권 일본에게 빼앗겨야 되느냐? 원인이 뭐다? 원인은 우리 조선 국민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을 시켜주자. 깨우쳐주자. 그래서 뭘 하자? 실력을 양성해서 조선의 국력을 강하게 만든 다음에 일본이랑 싸워서 일본을 몰아내자. 이렇게 주장한 게 애국 계몽운동이고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설명에도 듣듯이 이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애국 계몽운동에는 치명적인 함정,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거죠. 원인이 우리한테 있나요? 아니죠. 객관적으로 나쁜 건 누굴까요?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국주의에 물든 일본이 나쁜 거죠. 우리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일본이 침략 예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입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원인을 뭐로 돌려요? 일본이 아니라 원인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왜?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세계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죠. 나쁜 건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검은 야욕을 가진 일본이고, 그 일본에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고 원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과감하게 굳이 이들에게 이 애국자를 붙이는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정한 애국이었는가? 물론 국가를 위해서였지만 잘 돌아가진 않았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뭘 만들자? 여러 가지 정치 단체를 만들자. 또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실력 양성할 수 있는 근대 회사들을 만들자. 또는 교육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애국 계몽운동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보안회입니다. 보안회는 일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러일 전쟁 중에 사이즈 딱 보니까 조선에는 황무지가 너무 많다. 너희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황무지를 개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일본이 너희들의 황무지를 개간할 테니까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던 핵무지는 무려 전국 국토의 4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선의 영토를 일본이 가져가기 위해서 수작을 부렸던 게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였습니다. 이걸 보안회가 피를 토해가면서 저지해서 결국에는 고종이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시키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보안회의 가장 커다란 업적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처리할 테니 우리를 괴롭혔던 보안회도 해체시켜달라 라고 해서 보안회를 해체시키고 나서 그 다음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헌정연구회입니다. 이름에도 보듯이 헌정, 입헌정치체제를 연구했던 게 헌정연구회예요. 이들은 뭐다? 입헌정치체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게 헌정연구회입니다. 이 헌정연구회도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해체가 당하고, 일본은 조선이 입헌군주제든 뭘 하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식민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어서 이 헌정연구회를 받아들인 게 대한자강회였습니다. 자,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열심히 벌인 단체예요. 결국엔 일본의 방해로 해체를 당하지만요. 자,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세 개의 공통점은 합법단체였습니다. 고종과 일본의 눈이 보는 앞에서 만들어진 단체, 합법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간섭을 했고 일본의 간섭에 의해 손쉽게 해체당했던 게 이 세 개의 단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신민회라는 단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떨까요? 위에 있는 단체들,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가 일본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합법으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신민회는 뭐다? 철저한 비밀단체였습니다. 일본의 눈을 피해서 만든 단체가 신민회라는 단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비밀리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민회는 이 세 개와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였어요. 왜 달리했냐면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는 결국엔 뭐예요? 군주제, 고종이 다스리는 군주제를 용인한 단체들, 수용한 단체들입니다. 헌정연구회도 입헌군주제를 원했지만 입헌군주도 결국에는 군주를 두는 거죠. 하지만 신민회는 깨어 있었습니다. 민중을 계몽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군주는 필요하지 않다. 뭘 하자? 백성 모두가, 민중 모두가 정치권을 가지고 민중의 대표를 뽑는 봉건적인 왕위를 세습하는 게 아니라
민중의 희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회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단체이자 기억해야 할 단체로 남는 겁니다. 왕이 아닌 우리 손으로 민중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는 공화정을 주장했던 게 신민회라는 단체였어요. 아시겠죠? 신민회는 민중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들을 만듭니다. 이승훈이 오선학교, 유명한 안창호 선생님이 대성학교를, 그리고 태극서관이라는 책방, 서점, 출판사, 그리고 자기 회사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만들면서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칩니다. 이어서 신민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만주 삼원보에 뭘 만드냐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기지의 이름은 신흥 강습소라는 걸 만들어요. 이들은 뭘 폄하했을까요? 항일 의병운동을 좋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뭐하러 일본에게 총칼을 들고 싸우냐? 그럼 일본의 반발심이 더 심해져서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할지 모르는데 왜 너희들은 총칼을 들고 싸우느냐? 이런 주장이 이 세 명의 단체의 뜻이었다면 시민회는 달랐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재들을 키우자. 어디서? 국내가 아닌 국외로 가자.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독립군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들은 시작은 애국개몽운동을 시작을 했으나 항일 의병운동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단체, 우호적인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주에 가서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독립군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장투쟁 운동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독립운동 기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신민회가 결국에는 꼬리를 잡힙니다. 자,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조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통감부를 해체시키고 조선 총독부를 만듭니다. 초대 총독으로 온 사람은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데라우치가 조선을 보니까 뭔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단체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수작들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단체를 찾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조작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조작과 왜곡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은.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요. 있지도 않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만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전국에 있는 독립운동가 870명 정도를 잡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신문을 하죠. 그러면서 105인이 가려졌는데요. 이 105인 대부분이 신민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표면으로 드러났고요. 결국엔 일본에 의해서 해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5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애국개몽운동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는 나라 빚을 말입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쁜 애들이죠. 어쨌냐면 일본이 을사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 가섭을 하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조선을 어느 정도 발전시켜 놔야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용이할 것 같다. 쉬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에게 일본의 돈을 빌려줘서 이걸 차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차관이라고 해요. 차관을 빌려줘서 조선을 근대화시키자. 이 근대화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일본이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우리는 빌리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돈을 빌려줘요. 강제로. 그런 다음에 이거를 빚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서상동 같은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빈 1,3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남자 여자들은 어떻게 하자? 우리 나라의 빚을 갚자. 남자들은 금연을 하자.
술을 끊자 여자들은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나 장신구들을 팔아가지고 국가의 빚을 갚자라고 해서 대구에서 뭐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이 국채보상 운동이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대한 매일 신보라는 신문사에서 이 국채보상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열심히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돈이 많이 모여요. 근데 일본은 못마땅스럽겠죠. 왜? 국채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무마시킵니다. 어떻게 무마시키냐? 얘들은 머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의 지도자들이 돈을 몰래 뺐었다 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흐지부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국권수호운동으로서 뭘 배웠냐면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으로 나뉘는데 항일의병운동은 위정척사운동에 뿌리를 두고 힘으로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등 이렇게 활동을 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독립군으로 갔다. 이게 핵심이고요. 애국개몽운동은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이들의 뿌리는 사회진화론이었어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시작된 게 실력양성운동이었고요. 여러가지 정치단체, 보안에는 일본의 허무지 개헌권을 철회시켰고요. 헌정연구에는 입헌정치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한자강에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신민회였어요. 왜 신민회가 중요하냐? 합법단체가 아닌 비밀단체였고요. 최초로 왕이 아닌 우리 백성의 국민의 손으로 대표를 뽑는 공화정을 주장한 게 신민회 단체였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들 학교도 만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위정척사 운동이 아닌 항일의병 운동, 무장투쟁 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들의 장점을 수용해서 국외 만주의 삼원보라는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장투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채보상운동을 배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 진 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벌어진 운동이었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 2시 반까지 똑같이 역사 퀴즈 풀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